이제 스멀스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매매든 전세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항상 왜 이렇게 금액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꼭 부족하잖아요. 항상 타이트하게 이제 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되 이제 세금을 줄여서 받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총 5억 원의 금액을 증여세 없이 받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금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5억 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를 받는데 10년 동안 이제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미성년자가 아니면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5억 원의 현금을 그냥 받고 5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증여세의 경우에는 약 8천만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을 할 예정이거나 혹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한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 이외에 1억 원씩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즉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부부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총 3억 원의 금액을 받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혼인의 경우에는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 동안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 자녀의 경우에는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시면 되고요. 요즘 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혹은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기 한 명만 낳으면 뭐 억 단위를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하도 아기를 안 낳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이때 혼인할 때도 1억, 또 출산을 했을 때도 1억 이렇게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큰 돈을 증여받는 이유가 이 증여받은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거나 할 텐데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지만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재원으로 추후에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신고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자금 출처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2억의 경우에도요, 각각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씩 받는 건 동일하고요. 사실 나머지 2억 원은요, 증여세 없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증여세를 그냥 납부를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서 빌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 굳이 2억이냐? 어차피 빌리는 거면 더 큰 금액을 빌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세법상 증여세로 간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를 최소한 4.6%를 줘야 되거든요. 다만 적정이자율에 해당되는 4.6%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최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간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지 않게 되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4.6%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증여세를 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2억 원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증빙 없이 2억 원을 받아서 쓰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제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증빙으로 남겨두시면 좋고요. 공증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공증보다는 등기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한 푼도 갚지 않게 되면 이것을 증여로 할 것이냐, 차용증 하나로 차용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금이 되는 대로 조금씩은 좀 갚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좀 상환한 기록을 남겨두게 되면 이제 증여가 아닌 차용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이자를 주고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는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원천징수 의무도 있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봐서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면서 이제 상환 기록을 좀 남겨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형편에 맞게끔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증의 경우에는요, 뭐 특별한 이제 국세청에서 정해준 그런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의 그런 양식을 그냥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이제 이율과 빌린 날짜, 상환 기한, 차용 원금과 이자의 여부, 변제기일 이런 것들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변제기일을 꼭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50년, 60년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요. 기간을 너무 터무니없게 길게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부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좀 2, 3년 정도로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결혼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5억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의 금액은 이제 세무조사를 할 때 증여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도 하시고 또 증여 계획도 세우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비잔택스의 증여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유용한 절세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